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35쪽에 잠깐만 기타의 손해전보제도라고 부른 영역인데 여기는 이제 본류는 아니야. 응? 이제 약간 격가지인데 그래서 그 자체로 시험에 나오는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또 안 나오지는 않아. 그런 영역. 거기다가 또 주된 건 뭐야 지금?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이거든. 근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문제를 내면서 지문 하나 정도 이렇게 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영역이야. 자, 거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에 이제 네 줄이 있잖아. 네 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행정작용으로 국가의 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본 내용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위법한 작용으로 생긴 피해 구제해 주는 손해배상, 적법한 작용으로 생긴 재산 피해 물어주는 손실보상,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존의 두 가지 제도 가지고 구제가 안 되는 사각지대 같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줄에 결국 기존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제도로 구제가 안 되는 그 사각지대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논의되는 것들이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게. 응? 이거 다 독일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제도하고 독일 거 베껴왔기 때문에 독일 제도하고 우리나라 제도하고 유사하거든. 그래서 이제 논의되는데, 자, 첫 번째 수용 유사 침해 보상, 이렇게 제목 달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 수용 유사 침해란 어떤 침해 상태를 수용 유사 침해라고 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의의를 보자. 의의를 보면 수용 유사 침해란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대.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될 정도의 특별한 피해를 주는 특별한 희생을 가했는데 그 국민에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침해하도록 법률에서 정해놓고는 있는데 뭐가 없어? 응?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에 의해서 침해가 됐다는 거야.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침해. 응?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래요? 위법한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한 침해를 수용유사 침해라 부르고, 그러한 수용유사 침해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론. 보상자를 빼고 수용유사 침해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해. 응?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응? 공용 침해의 근거 법률에 공익 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한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 왜? 처음부터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때부터 상대방한테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다 하는 게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거야. 그러면 침해하도록 한 법률의 입법자가 어떻게 해야 돼?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보상이 되도록 해야만 하는 거야 원래. 근데 보상 규정을 안 해놨어요. 이런 경우를 수용유사 침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도 보상 규정 만들어 놓고 침해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다. 그죠? 그래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제목에 위법이며 무책의 의도된 침해에 대한 보상, 이렇게 돼 있지? 수용유사 침해의 성격은 무슨 침해라는 거야? 그것도 알아도 위법이며 무책이다. 응? 그 제목에서 위법이며 무책, 그런 침해야. 여기서 위법이 가리키는 말은 어떤 의미? 보상 규정 두지 않은 법률로 재산 침해를 가했다라는 의미에서 위법으로 보는 거야. 응? 그리고 무책이라는 건 침해를 가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고의나 과실, 잘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국민의 재산 침해를 가한 사업 시행자에게 잘못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법이 보상 규정을 안 해놓은 것뿐이지. 입법자가 잘못인 거지. 응? 그 만들어진 법률대로 공익 사업 하느라고 침해를 가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무책이라는 뜻이야.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그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뭘 공부해야 되면, 자, 먼저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제도를 한번 요건 한번 비교해 보자. 손해배상은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 나는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하자. 보고는 따로 빼고 논의로 하고, 주로 이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직무집행해서 손해 일으킨 경우죠. 그 경우는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야 돼? 직무수행을 위법하게 했어야 되고,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한 데 대해서 공무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유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책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법 유책인 침해, 응? 행위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에게 뭐야? 재산 피해가 생겼든 또 생명, 신체, 정신적 고통 같은 비재산 피해가 생겼든 손해배상은 뭐야? 공무원의 위법이며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전부 다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지. 금전으로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제도가 손해배상 제도지. 한편 손실보상 제도는 어떤 제도야? 정반대로 적법한, 그죠? 응? 적법한 침해. 근데 원래 적법이 되려면 어떻게 돼? 보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고, 그 침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다 있고, 이게 완벽한 적법이야. 그래서 보상 규정도 있는 그런 법률에 따라 침해를 가하고, 그다음에 그 침해를 가한 데는 사업 시행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 적법이면서 무책임 침해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무슨 피해 생겼대? 재산 피해. 피해 정도는 특별한 희생. 당연히. 자, 이런 피해가 생긴 경우 그거 역시 원칙적으로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가 손실보상 제도야. 그죠? 그런데 지금 수용사 침해는 어떤 침해라 그랬어 지금? 수용유사 침해. 이거는 성격이 어떤 침해라 그랬어 지금? 위법한 침해. 여기서 위법의 의미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법에 의해서 침해가 됐어. 그 다음에 무책임 침해. 그렇지? 재산 침해를 가한 사업 시행자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응? 위법 무책임 침해. 그러면 자, 기존의 구제제도인 손해배상의 요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손해배상은 위법이면서 침해를 가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어야 했는데, 고의과실이 요건 아니야? 침해를 가한 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수용사 침해는 무책이야. 침해를 가한 사업 시행자에게 고의과실 없어요. 자, 그러니 손실보상은 또 보상 규정도 있는 법률에 의한 적법한 침해였을 때잖아. 여기도 해당 안 되고 여기도 해당 안 돼요. 그죠? 근데 분명히 국민한테는 재산 피해가 생겼고, 애초부터 이런 피해가 생기리라고 다 예상이 됐었어. 즉 특별한 희생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죠? 그럼 손해배상, 이 피해자인 국민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요건이 뭐가 돼야 돼?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응? 유책이 있고를 요구하잖아. 침해를 가한 자에게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고의 아니면 고의 또는 과실. 근데 이건 고의 과실 없거든. 그래, 이 요건이 안 맞으니 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상 규정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침해됐을 때 보상받는 건데, 이거는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로 침해가 됐으니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손실보상의 요건도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두 가지 기본적인 구제제도에 의해서 구제가 될 수 없는 사각지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동그라미 1번, 이런 수용유사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는데, 그거 어디서 생겨났다는 거야? 1번의 키워드는 독일의 연방통상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독일 연방법원이라고 그냥 생각해.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거야. 보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응?
그러면 일본에서 독일의 연방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보상해줘야 된다. 그 보상해주는 근거는 어디서 찾았어? 셋째 줄 바로 속에 뭐 있어? 독일 기본법 14조 제3항. 뭐 14조 제3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 기본법을 근거로. 독일은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어로 표현하면 독일은 헌법. 우리나라의 무슨 조항하고 비슷한 거야? 23조 3항. 응? 공익목적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 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대 정당한 보상을 한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규정을 근거로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야. 자, 두 가지 공부한다. 수용 유사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 된다. 어디서 판결한 거야? 독일 연방법원이. 그 보상해주는 근거는 어디서 찾아? 독일의 헌법 규정에서. 응? 그랬더니 동그라미 2번. 자, 2번의 키워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자, 문장이 주어.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재판소는 첫째 끝에 수용 유사 침해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제약하는 판결을 내림. 이게 중요한 주제. 자, 그러니까 독일의 연방법원에 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보인 거야. 응? 즉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자, 독일의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 24조 3항하고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하고 거의 같은 규정인데,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해놓고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그러면 독일의 헌법 조항은 법률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다면 그건 헌법 규정 갖고는 보상이 안 되는 거다. 헌법 규정만으로. 헌법 규정은 법률에서 침해와 보상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놓고 법률에서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이 된다는 규정이다. 그러니 법률에 보상 규정 없다면 보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연방법원의 판결을 이제 안 된다는 거야. 보상으로 해결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거야. 응? 그래서 그 얘기 쭉 써놨지? 응? 쭉 밑에 써놓고 쭉 읽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은 헌법을 근거로는 보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보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진 거지. 그러니까 독일의 법원이 어떻게 돼? 독일의 법원이 헌법에 대한 해석, 최종 해석권은 법원에 있으니까, 헌재에 있으니까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야,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법률에 보상 규정 없는데 헌법 규정만으로는 보상이 행해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헌법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독일의 법원은 이런 수용유사 침해에 대해서 헌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독일의 법원은, 그래서 비상표에서 맨 처음에 독일 연방법원은 어디서? 법원은 헌법을 근거로, 그지? 독일의 헌법을 근거로 뭐 해준다 그랬어? 그럼 보상해줘야 된다. 헌법을 근거로 해서 보상해줘야 된다고. 이게 이제 원래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론이야. 그런데 독일의 헌재가 어떻게 해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헌재가 헌법 규정만 갖고는 보상 안 된다.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을 때만 보상이 된다. 헌재가 이거를 부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인정은 안 해지. 그러니까 독일의 연방법원이, 그래, 그러면 헌법 근거로는 보상 안 돼? 그러면 딴 데서 근거를 찾아서 보상해줘야지. 딴 데서 근거를 찾았어. 그 딴 데서 근거를 찾은 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동그라미 3번 쭉 읽어봐. 이제 독일 법원은 보상해줘야 된다는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는 없게 됐어. 그러니까 어디서 찾는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독일의 연방법원은 옛날 프로이센 제국시대, 독일의 옛날 프로이센 제국시대부터 내려온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희생보상법리, 그 밑줄 관습법상의 희생보상법리를 근거로 보상 인정. 응? 그런 거 그냥 이거는 조금 심화학습으로서 세부 과정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독일의 연방법원 역시 수용사 침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고? 이제 헌법에서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찾고 있다고?
관습법,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법. 이게 이제 공익을 위해 희생당한 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관습법적인 그 사고방식이 계속 내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법리라는 걸 근거로 보상을 인정한다. 응? 이게 지금 현재 독일의 얘기다. 그죠? 자, 그러면 특성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 중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하다. 3번. 수용유사 침해 이론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자, 법률의 근거 보상 규정 없이 침해했음에도 뭐로 가재? 돈으로 보상해 주면 된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그만한 금전적 가치만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된 거다 이런 사고방식이 치우치니까 자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야 이거는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한 거니까 위법한 침해야 잘못된 침해야 침해하는 걸 하면 안 돼. 침해 자체가 위헌이야. 못하게 침해를 못하게 막으면 재산권 존속 보장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함부로 국민의 재산 못 뺏어가게 막는 거예요.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못 뺏어가게 막는 것에 초점을 두면 존속 보장에 중점을 두는 건데 이거는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를 했음에도 뭐야 그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존속 보장보다는 가치 보장에 중점을 둔다. 응? 따라서 동그라미 3번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존속 보호보다는 보상 보호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응?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용사 침해 이론은 하여튼 이게 잘못된 침해인데도 돈으로만 해결하면 된대잖아. 보상해주면 된대. 그리고 재산권 돈으로만 그만큼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된 거라는 이 관점이니까 보상을 통한 재산권 보장 된 거다. 보상 보호에 보다 초점이 있다. 응? 이런 견해죠. 예. 자,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경계 이론이라는 거하고 연결된다. 어쨌든 일정한 재산 피해 재산권 그 보장에 일정 경계를 넘은 특별한 희생을 줬다면 보상을 보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시각이야. 그래서 보상 보호의 중점 경계 이론이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경계 이론하고 연관이 있다. 응? 예. 그다음 마지막 논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한 얘기는 독일의 얘기였다. 그럼 우리 대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까지. 응? 그래서 4번 우리나라에서 인정 여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해놓고 그 과도한 재산 피해를 제약을 하는데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자 학설 중에는 동그라미 1번에 두 줄만 보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 침해한 경우에 보상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헌법 23조 3호에 관해서 유추적용설 밑줄 유추적용설이라고 앞에 있어서 유추적용설을 취하는 견해는 독일에서 논의하는 이런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우리식으로 논리 구성을 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야. 응? 우리나라는 근데 독일과 같은 관습법상의 희생보상 법리라는 건 없기 때문에 독일 법원과 똑같은 관습법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헌법 23조 1항 평등원칙 또 보상에 관한 유사한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끌어들여서 유추적용해서 보상으로 해결하자 이런 견해란 말이야. 어쨌든 동그라미랑의 우리나라의 견해 중에는 유추적용설 또는 간접 효력설이라고 하는 그 견해가 독일의 수용사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을 우리식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학설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첫째 줄 수용 여부의 소극적 입장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인정한 사건은 없습니다. 아직 인정한 예는 없어.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그런 독일의 논의가 받아들여진다라고 또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도 없어. 응?
그래서 아직 판례가 명확히 인정한 것도 아니고 명확히 안 된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 그런 상태예요. 그걸 표현하기를 수용 여부의 소극적 입장이다. 그럼 좀 더 괄호치고 거기다 써놓으면 아직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는 없다. 응? 아직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없다. 받아들인 사건은 없다. 시험 문제 내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독일의 수용유사 침해 보상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아직 그걸 명확히 받아들인 예는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밑에 판례를 보면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초기인데, 그죠? 그때 뭐 했어? 지금도 MBC가 문제됐었지만은 그 당시에 MBC 주식에 대해서 국가에 일부 강제 헌납하래. 언론 방송 장악하는 걸 위해서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주면 MBC 방송사 주식을 국가에 증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 주식의 일부를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국가에 이제 증여. 응? 방식은 이제 계약 맺고 이제 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응? 그랬다가 이제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해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강제적으로 MBC 주식을 국가에 헌납해라.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행정소송이 3심제로 안 하고 2심제로 했어서 고등법원부터 이제 첫 재판이에요. 근데 서울 고등법원은 그때 그 상황이 바로 국가에 의해서 이제 법률에 근거에 위법하게 보상 규정 없는 법률에 위법하게 그 MBC 방송사 주식을 강제로 뺏은 거라서 보상을 해야 될 상황으로서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수용 유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보상해줘야 된다.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 그랬더니 국가가 그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 못해 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청구했어.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즉 고등법원에서 말한 수용 유사 침해라는 건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논리인데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는 별개 논의로 하더라도, 이런 말을 쓰거든. 별개 논의로 하더라도 이거는 이 사건은 MBC 국가의 주식을 강제로 증여하게 한 사건은 이 수용 유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계약을 맺고 이제 그 주식을 국가에 이제 넘기는 것으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맺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니까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 협박받아갖고 강압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거니까 그 계약이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 계약 취소하고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야 될 문제였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해라 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 사건으로서 결국은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은 그 이른바 서울 고등법원이 독일에서 논의하는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뭘 했다고? 그 637페이지 밑에서 판례에서 밑에서 넷째 줄, 과연 이런 말 나오지? 응? 과연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 즉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지는 있는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말을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이론을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에서 명확하게 언급은 한 적은 없어. 다만 이 사건은 그런 수용유사 침해라는 그런 논리하고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지. 어쨌든 말은 길게 됐지만 독일에서 논의하는 수용유사 침해 이론을 우리 법제도에 맞게 우리식으로 수용한 학설은 이른바 유추 적용 사례라는 견해고, 우리 대법원은 아직 이걸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예는 없다.
우리 판결은 그런 정도로 정리. 자, 여기에서 이어가면 그래서 독일 헌재가 헌법을 근거로 보상하는 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독일 연방 법원은 그래도 보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찾는다고? 관습법을 근거로 인정한다. 관습법 근거로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응?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 다 독일 얘기다. 우리 판례는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라고 있어. 수용적 침해. 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됐죠. 자, 수용적 침해는 동그라미 1번을 잘 봐요. 의에서. 자, 적법한, 여기서는 적법이 중요합니다. 적법한 작용. 적법. 그 다음에 그 옆에 뭐야? 부수적 결과. 타인의 재산에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적이고 비전형적인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경우. 응? 그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요걸 약간 분석해 보면, 원래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 수용적 침해라는 건 적법한 침해. 그리고 당연히 침해를 한 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적법 무책임 침해야. 근데 여기서 적법이란 보상 규정이 없는데도 적법입니다. 보상 규정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정해놓은 법률에 의해서 침해했는데도 적법이에요. 보상 규정 없어. 보상 규정 없는데도 적법이야. 왜 그러냐? 원래 의도는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즉, 이거 공익 사업을 해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좀 주긴 하지만 그 정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일 뿐이다. 그 정도는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가 아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보상하라고 규정 안 해놨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럼 원래 의도대로만 됐으면 보상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 이제 그 의도와 달리 의도하지 않은 뭐가 생긴 거야? 응? 특별한 희생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됐어요. 원래 의도대로 됐다면 보상할 필요도 없는 거고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의도하지 않게 특별한 희생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면 보상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는 어떻게 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 독일의 연방법원은 뭐야? 보상을 해야 된다. 그 근거는 공익을 위한 희생받은 자에게서는 구제가 필요하다는 관습법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한다. 이게 독일의 논리예요. 응? 자, 그럼 거기 예를 들어봐. 자, 수용적 침해라고 하려면 반드시 무슨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 적법한 침해. 여기서 적법은 보상 규정 없는 법률로 침해했어도 문제가 없는 적법한 침해. 근데 두 번째,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해. 비의도적이고 비전형적인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끼친 경우. 그래서 괄호치고 얘 보니까 어떻게 돼? 응? 지하철 공사 버리면, 우리 지하철 공사 버리면 도로에 막 위에 뭐 철판도 없고, 그죠? 밑에 지하에서 공사하잖아. 그럼 막 여기 뭐 다리끼 뭐 설치하고 막 차들도 다니기 불편하게 돼 있고 사람들도 다니는데 되게 불편하게 막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하철 공사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공사한다. 여기에 이제 상점들이 있잖아. 여기 막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지상에 막 철판 깔아놓고 뭐 장비 자재 막 쌓아놓고 막 하는 통에 사람들 차량 다니기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이 상점들 지하철 공사 때문에 손님들이 좀 덜 오게 돼 있어, 당연히. 근데 그 정도로 손님 좀 줄어가지고, 응? 그 영업 좀 안 되는 피해는 지하철 공사한다는 공익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상점 주인들이 감수해야 될 정도의 피해.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상점 주인들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법률에 보상하도록 규정 안 해놨어. 그리고 원래 이거 공사 요 구간의 공사가 한 3개월이면 끝나는 거야. 응? 3개월 정도면 요 구간의 공사 마무리. 그 정도 뭐 손님 줄어서 피해 생기는 건 감수할 정도의 피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공사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을 이상을 끌게 됐어. 응? 그렇게 되면 여기 상점 주인들이 점점 장사가 덜 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막 망할 지경까지 될 수가 있어. 손님이 없어서. 응? 그럼 원래 그 정도까지 예상은 안 했어요. 3개월에 공사 끝나는 걸 생각했는데 의도치 않게 막 1년 이상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이 상점 주인들의 매출이 엄청 줄었어. 그런 상황이 바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긴 거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 보상을 해야 될 정도의 특별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법률에는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어. 그리고 없었던 게 문제는 아니었어. 원래 원인은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그렇게 생겼더라도 공익 때문에 이 희생을 본 자에게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그 두 줄,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되고, 연역에서 뭐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고, 인정 근거는 관습법상의 희생보상법리다. 그런 선에서 그치면 돼요. 예, 다음 특성은 동그라미 2번에다 포인트를 둔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이거 원래 침해를 시작할 때 원인에는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인에는 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게 예상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에 보상 규정 두지 않은 법에 의해서 침해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거야. 의도대로만 됐으면, 그치? 원인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겨버린 거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수용적 침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응? 그래서 결과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봐. 이거 수용사 침해는 원래부터가 뭐예요? 위법한 침해지. 그럼 원래 뭐가 예상됐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침해할 때부터 처음부터 뭐가 예상되는 거야? 특별한 희생을 준다는 게 이미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법률에 어떻게 써야 돼? 침해만 하도록 정해놓을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을 같이 두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을 따라 침해를 했어야 되는데 원인 자체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래서 위법한 침해라고. 응? 여기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침해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어. 결과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뿐이야. 그래서 요거는 특성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긴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결과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게 특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냐? 인정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에 동그라미 2번 판례 태도. 아직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거나 부정한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런 논리를. 그래서 아직은 없다. 없는데 시험 문제는 맨날 낸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 아직 인정한 예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정한 예도 없고 아직 하나의 사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를 길게 써놨는데 이건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재산권 제한하는데 앞에서 봤듯이 어떤 거는 어떻게 돼? 뭐 땅값 좀 떨어지고 개발 가능성 없어 땅값 떨어지고 지가 하락 정도는 감수해야 될 피해. 그러나 원래의 토지 이용 목적대로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기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할 길이 막혀져 버리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그거는 보상을 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639쪽 보세요. 이번에는 희생보상 청구권. 자,
자, 희생보상 처권 읽을 때 동그라미 1번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무책의,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적법이라는 데 포인트를 두세요. 적법한 작용. 근데 무슨 피해가 생겼대? 저쪽 끝에 생명, 신체 등의 무슨 피해? 응?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 피해가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봐봐. 자, 적법한 침해로 인해 피해 생긴 거 물어주는 제도가 손실보상이지. 손해배상은 위법한 침해로 생긴 피해 물어주는 게 손해배상이지. 응? 그러니까 적법한 작용이지. 적법한 작용이면 일단 손해배상과는 거리가 멀겠지. 손실보상이 생각나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근데 손실보상은 무슨 피해만 물어줘? 재산 피해만.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 피해도 물어주는 건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은 공무원행위가 위법일 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 손해배상 요건에 안 맞잖아. 그렇다고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은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제도인데. 응? 그러니까 기존의 두 가지 제도로 구제가 안 되는 이상한 영역이네. 그렇죠? 어떤 상황이 그렇대? 응? 아, 쉬운 예로 두 번째 줄에 끝에 경찰관이 강도범 추격하면서 적법하게 총기 사용했대. 응? 경찰관이 적법하게 총기 사용했는데 그 범인 몸에만 맞았으면 문제 없는 상관이 없는데 그 범인을 향해 쏜 총알이 범인의 다리, 허벅지를 뚫고 나가서 엉뚱한 시민 몸에 맞은 거야. 응? 지나던 시민 몸에 맞았어. 그러면 시민은 경찰이 적법한 총기 사용 행위를 했고, 그런데 발생된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이 총알을 맞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경찰관이 총기 사용 잘못했다고? 위법하게 했다고 손해배상?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죠? 손실보상? 재산 피해가 아니잖아. 생명, 신체 피해잖아. 손실보상도 못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죠? 이게 문제야. 이것도 결국 독일에서는 기존의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다. 이것도 독일에서 얘기되어오는 공익을 위한 희생, 구제돼야 된다는 관습법상의 희생보상법리란 걸 근거로 독일에서는 그를 손실보상이란 용어하고 구별을 해서 희생보상, 공익을 위해 희생당했다. 그래서 희생보상이란 용어를 쓰는 거야. 응? 그래서 첫째 줄에 적법한 작용, 적법 무슨 피해가 생겼냐? 비재산 피해, 비재산 피해. 이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 보상해 주도록 하고 보상받을 권리 인정하는 걸 희생보상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응? 그건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는 뭐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어떠냐 이거지. 3번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그런 희생보상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법은 없고, 다만 이제 동그라미 1번 보면 몇몇 법률에서, 개별 법률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 때문에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보상을 해라 하는 규정을 둔 예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생보상이란 문구는 쓰지는 않고 그냥 그 적법한 작용으로 재산이 아닌 생명, 신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규정을 둔 법들이 몇 개는 있다. 그걸 우리가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희생보상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법 규정에서. 그래서 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기본법이 대표적인 예인데, 자, 첫 번째 점 뭐라고 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이렇게 제목 달고,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수십 년 동안 썼는데 요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국가는 법에 따라 예방접종, 우리가 이제 사회에 전염병 막 확산되는 거 막기 위해서 국민한테 예방접종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법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등으로 질병, 장애, 사망 이런 거에 생겼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법에 따른 예방접종 했는데
질병, 장애, 사망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해줘야 된다. 바로 이게 독일에서 얘기하는 희생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규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는 또 안 따진대.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뭐야? 밑에서 셋째 줄. 예방접종 약품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방접종 행위자의 자 및 투여자 등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죠? 그 때문에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품에 이상이 있었든 없었든, 예방접종 행위자의 과실이 있었든 없었든 보상해줘야 된다. 어쨌든 법에 따라 예방접종 해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생기면 참고로 읽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 그죠? 소방기본법. 우리 엊그제 뭐 충주 제천 화재 사건 크게 나서 많이 죽었지. 29명이나 사망하는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도 뭐 나온 것 중에 불법 주차 문제됐죠. 소방기본법이라는 데 보면 화재 진압 인명구조를 해서 불법 주차 다 밀고 갈 수 있어요. 밀고 돼 있어. 즉시강제야. 앞에서 배우면. 응? 또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화재 났는데 출동한 경찰, 소방관들만 화재 진압 못해. 인력이 부족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 불 끄는 작업에 강제 동원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즉시강제야. 그런데 불 끄는 작업에 이렇게 강제 동원됐다가 화상이 있거나 사망하거나 이러면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그런 거 있죠? 응? 거기 읽어봐. 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반활구역에 사는 사람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구출, 불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즉시강제 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원조강제라고도 그래. 응? 도구라고 강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뭐야? 2항 소방활동의 이 소방활동의 도구라고 의무를 부과받아 이런 조치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말하는 이른바 희생보상에 관한 규정을 우리도 몇몇 법률에서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읽고 지나가세요. 거기서도 뭐 판례를 굳이 한다면 첫째 그때 과거 명칭의 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방접종 실시했는데 질병, 장애, 사망 생기면 예방접종 행위자의 과실 상관 안 하고 과실이 있냐 없냐 안 따지고 보상하도록 규정이 있었지.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응? 자, 과거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른 국가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요거 정도는 알아두자. 법이 이미 과실 여부 안 따진다고 규정이 났잖아. 무과실 책임.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법률에 적법한 어떤 국가의 작용으로 인해 생명, 신체 피해 이런 여기는 안 써놨구나. 그 비재산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응?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견해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없어요. 아직까지. 법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보상되는 건 당연한데 법에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한 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밑에 판례 왜 판례가 또 2개 들어갔지? 이거 뭐 편집 과정에서 막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복이 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 641쪽의 제4절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응? 자, 그러면 개념을 잘 듣자. 뭐라고 해서 결과 제거 청구권이란 공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위법 상태 때문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국가 등의 행정 주체에 대해서 위법 상태를 제거해서 원상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응? 응. 자, 그러면 첫째 줄 뭐야? 공공행정작용.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 있는 위법 상태. 응? 그러니까 공공행정작용이 있고 그 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 있는 상태가 현재 위법이야.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돼? 야, 위법 상태 제거해 달라. 이거로 원상 회복시켜 달라 이겁니다. 응? 둘째 줄 끝에 원상 회복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원상으로 회복시켜 달라. 응? 응.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번째 줄에 얘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아까 배운 거. 자, 공익사업을 해서 이 사람 땅 보상금 얼마에? 토지 소유권 박탈한다. 토지 수용 재결. 그럼 아까 뭐 할 수 있어? 이 토지 뺏어가는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면 소송할 수도 있다 그랬지. 소송을 해서 그 토지수용회가 토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건 위법이었다 하고 취소 판결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 이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판결 나왔는데도 토지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뭐야? 위법한 상태야. 이거에 대해서 원상회복해달라. 토지 반환받고자 할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결과제거 청구권. 즉 내용적으로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다는 얘기죠. 또 하나 넷째 줄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발언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명예훼손 나간 자가 그 공무원의 발언을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충분해 한 예로 듭니다. 자, 등장 배경은 결국 뭐야? 응? 등장 배경은 첫째 줄 기존의 구제제도인 손해배상이나 쟁송제도를 통해서는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 그 보완을 위해서 기존의 구제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등장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결과제거 청구는 돈으로 물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원상 회복시켜달라는 거지. 그죠? 자, 우리 개인들 간에 보자. 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냈다. 옆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내 차를 옆에 와서 콩 박았어.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치자. 응? 나 가만히 차 주차해 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와서 옆에 콩 박았어. 문짝 찌그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뭐 요구할 수 있어? 원상 회복해놔라. 아니면 돈으로 물어달라.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지. 마찬가지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행정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개인에게 무슨 피해가 생겼는데 개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원상 회복을 해놓든지 돈으로 손해배상해 주든지. 응? 그죠? 그래서 이 결과제거 청구는 돈으로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응? 원상회복 청구권 1번. 그러면 맨 밑에 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비교해보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해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어야 돼? 위법한 행위를 했고 위법하게 한데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이 있었어야 되고, 응? 그 침해한 행위가 위법이어야 됩니다. 이게 요건이죠, 손해배상은. 근데 여기 결과제거 청구권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야? 현재 발생한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 상태가 위법이라는 게 중요하지 원인 행위가 어떻게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 행위는 애시당초 위법하며 잘못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고 적법하게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응? 자,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있는데 내 땅하고 인천시하고 계약을 했어. 그래서 1년 동안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단 거기다 쌓아놓기로 적법하게 계약 맺었어. 그럼 원인은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적법이야. 그럼 1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약 연장 안 했어. 그러면 쉬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년 지난 뒤에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이 현재 남아있는 이 결과 상태가 위법인 거야.
원인은 적법하게 시작이 됐지. 결과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제거 청구는 가해 공무원에게 애초부터 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 상관 안 해.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침해 시작한 원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 현재 남아있는 결과 상태가 위법인 상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그거 중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또 침해한 원인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안 따진다. 중요한 건 가로 속에 있듯이 현재 결과 상태로 남아있는 것, 그죠? 남아있는 결과 상태가 위법이라는 게 중요한 초점이다. 응? 그리고 구제 내용은 손해배상은 돈으로 물어달라는 거지. 금전구제인 반면 금전배상인 반면 결과제거 청구는 원상회복.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결과제거 청구권이 피해자한테 둘 다 이 권리 두 가지가 같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쪽의 요건이 다 갖춰지면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즉 가해자에게 뭐가 있어? 가해자에게 국민의 피해를 줄 때부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침해를 했고 침해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응? 현재까지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위법일 경우 위법 상태일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자 원인부터가 이게 고의과실 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법 상태가 계속 남아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돈으로 물어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야? 돈 대신에 원상회복시켜줘. 즉 원상회복해달라고 결과제거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럼 피해자는 선택할 수 있지. 이거 청구할지 이거 청구할지. 응? 그래서 밑에 양자의 관계 양자 손해배상 청구권과 결과제거 청구는 각각 요건이 갖춰지면 독자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권리이며 경우에 따라 뭐 할 수도 있다. 양립할 수도 있다고.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만약에 두 가지 권리가 같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가 뭘 먼저 요구했어? 원상회복시켜달라고 결과제거를 청구했어. 그랬더니 가해자 측에서 원상회복시켜준다고 노력을 했는데 덜 된 부분이 있어. 그거는 남은 피해는 돈으로 물어달라고 또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그 얘기가 양자의 관계. 응? 정리하고 뒤로 가죠. 자, 쌍가루 2번 결과제거 청구권은 성질을 판례가 학설은 물어본다고 원인에다 초점을 둬서 원인이 공공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거니까 공법상 권리로 본다. 응? 공권이 다수설이야. 공법상 권리로 보는 게 다수설. 하지만 넷째 주 끝에 보면 다섯째 주 끝에 보면 판례는 사건으로 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원인에다 초점 안 두고 발생된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개인들 간의 민법상의 그 방해 배제 청구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질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 태도를 거의 물어본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학설만 물어봐서 공권설로 봅니다. 한편 쌍가루 3번 물권적 또는 채권적 청구권. 아까 토지 수용 재결이 취소됐으면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 회복시켜줘야 돼. 땅 반환해줘야 되잖아. 내 땅에 대해 원래대로 해놔라. 원래 반환해달라. 이거 요구하는 건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근데 공무원이 명예훼손 중에 발언을 했으니까 명예훼손하는 발언 철회해달라. 이거는 타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야. 이런 건 채권이라 그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구권은 물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채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그지? 다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자, 법적 근거는 넘어가고 성립 요건 쌍가루 1번 공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일 것. 두 번째 쌍가루 2번 어떤 거예요? 상대방이 침해받은 건 보호 가치가 있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 보호할 가치 두 가지가 있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고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 결과 제거해줘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응?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법률상 이익 얘기하죠. 법률상 이익이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손해배상, 손실보상, 뒤에 소송 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괄호 속에 1번 끝에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을 침해받은 데 불과하다면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에는 뭐야? 응? 재산권, 아까 토지 소유권 침해했다든지 이런 재산상의 권리 침해만이 아니라 명예 침해당했다 이런 비재산적 권리 이익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법익 침해 속에는. 그 다음에 2번 보호 가치가 없는 이익은 인정 안 되겠지. 그래서 예를 보면 불법 주차해놨어. 그랬더니 행정기관이 견인에다가 어디다 보관해놨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원상회복해줘 라고 차주에게 원상회복 요구할 권리는 인정 안 돼. 왜? 자기가 불법 주차해놨으니까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자,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제거 요청권은 남아있는 결과 상태가 위법 상태이고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결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위법 상태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위법이 아닌 상태가 됐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위법 상태는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결과 제거 요청권은 인정이 안 돼. 따라서 쌍가루서 위법한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돼. 응? 위법한 침해 상태가 존재하며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위법 상태가 존재하다가 지금 현재는 위법 상태가 아니게 됐다. 그러면 결과 제거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이전에 위법한 상태가 존재했었고 그로 인해 피해받은 건 돈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야. 응? 그래서 쌍가루 3번을 읽어보되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응? 계속.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결과 제거, 즉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내야 되고 수인 가능한 범위내야 된다.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 안 내는 사람 재산을 압류해 갔는데 압류한 재산이 고가의 그림이야. 압류해 가서 보관하는데 내가 세금을 구해다 냈어. 돈을 구해다 세금을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압류를 해제해서 그림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보관하고 있다가 불타버렸대. 화재가 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잖아. 거기다 대고 원상회복해나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저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만 남아? 돈으로 물어달라는 것밖에 안 남지. 응?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원상회복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하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잖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죠? 또 예를 들면 야, 응? 너무 과도한 요구는 또 허용될 수 없다. 원상회복, 그죠? 그래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고 상대방이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야 된다. 응? 그걸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지 뭐. 응? 새로 뽑은 벤츠 응? 뒤에 조금 이렇게 톡 부딪혀서 이만큼 찌그러졌는데 새 차로 바꿔줘. 이런 거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겠지. 그렇게 되면 그런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원상회복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법적으로도 허용되며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했다는 요구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만 그런 권리를 인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자, 관련해서 그 밑에 판례 하나만 보자. 643페이지 맨 아래. 자, 643페이지 넷째 줄 중간에 봐. 넷째 줄 중간에 보니까 대지 소유자가, 대지라는 건 토지인데 대지라는 건 대가 이제 건물을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건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지정된 거를 그런 땅을 대지라 그래. 그러니까 땅 토지 소유자가 뭐라 그랬어? 자기 땅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을 근거로 그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에 대해서 왜 아무런 권리도 없이 남의 땅 지하에다가 상수도관 묻어놨느냐? 응? 하면서 어떻게 돼? 응? 상수도관 빨리 파서 딴 데로 옮기라 이거야. 응? 땅 주인이 자기 땅 밑에 아무런 허락도 안 받고 권리도 없이 남의 땅 밑에다가 상수도관 묻어놓고 상수도 공급하고 있는 거야. 시가 시한테 요구했지. 빨리 파서 옮기라고 딴 데로. 그랬더니 시가 뭐래? 야 그거 이거 딴 데로 옮길 데가 마땅치도 않아. 거기다가 그 지금 수도 공급한다는 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미안하게 됐다. 땅 주인한테 뭐야? 야 그동안에 허락도 안 받고, 응? 당신 개인 땅 허락도 안 받고 땅 이용해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돈으로 물어줄게. 응? 근데 이제 정식으로 계약하고 이 땅 좀 계속 쓰자. 지하를.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아 다 싫대. 여러분들 자기 땅 밑에 상수도가 매수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 땅값 높게 받을 수 없죠. 지하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못하게 되잖아. 땅 주인이 무조건 싫대. 다 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가 야 저 자식 지 땅이라고 지 소유권 내세워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 지 권리 남용한다. 이러면서 소송을 낸 거야. 그랬더니 시가 이겼어요? 응? 시가 내세운 이건 수도 공급한다는 공익 사업으로서 밑에서 이제 공익 사업으로서 상수도관을 철거하기 어렵다. 아니면 이를 딴 데 파서 매설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다. 시가 내세운 이런 이유만 갖고는 자기 땅 소유권 정당하게 내세우는 권리 주장하는 소유자가 철거해달라 하는 청구가 오로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목적,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적법하게 자기 토지 소유권 행사하는 거다.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들려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그런 말 안 썼지만 이게 원상회복 청구하는 거예요. 결과제거 청구. 안 그래? 지금 남의 땅 밑에, 땅 지하에 아무런 권리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상수도관 묻어놓은 이 상태가 뭐야 지금? 위법한 상태 아니야? 그 땅 주인이 다 파가 원래대로 해. 원상회복해라.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제거 청구. 그런 거다 생각하면 되죠. 인정됐죠? 다음 페이지. 결과제거 청구의 내용과 범위. 원상회복 청구는 아까 얘기했고 이 쌍가루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쌍가루 2번이 중요.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만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작용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 결과만 원상회복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작용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생긴 결과는 간접적인 결과인데 간접적인 결과는 행정주체에게 원상회복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결과만 제거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얘 보니까 행정기관이 권한 없이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가옥에 무주택자를 입주시킨 경우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원래 실제 시험 문제에서 한번 유사한 사례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례였어? 예를 들어서 시장이 A라는 사례는 뭐냐면 복지시설 운영자야. 복지시설 운영자. A에게 뭐 요구했어? 자, 무주택자, 예를 들어서 노숙자 B를 B를 한겨울 날 동안만,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3개월 동안만 이게 방 하나 주고 거주하게 해줘라. 거주하게 해줘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B가 방 하나 줬어요. B한테 방 주고 여기 거주하게 했어. 그러면 3개월이 지났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제 B가 3개월까지만 거주하게 해주라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 B가 안 나가. 거기다가 시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얘는 여기 계속 머물고 있어.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어. B가. 이럴 때 복지시설 운영자 A는 시에다가 뭐 요구해? B 내보내달라.
이게 바로 원상회복 요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증거지. B에게, 즉 B가 3개월 후에도 계속 거주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위법한 결과 상태. 응? 3개월 지난 뒤에도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 이 위법한 상태. 그래서 뭐야 이거? C에다가 얘 내보내달라. 응? B 퇴거시켜달라. 퇴거시켜달라. 이거 요구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C에서는 B를 내보내줘야 돼. 그런데 그래서 B는 만약에 퇴거시켜줬다고 치자. 그런데 B가 B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방 상태를 보니까 엉망이다. 응? B가 막 벽도 막 파놓고, 응? 방바닥도 막 파놓고, 막 그래서 이 다 망가뜨려놨어 방을. 근데 그거는 뭐야? 시장이 B에게 B 거주하게 해주라 하는 것만, 거주하는 것만 직접적인 결과고, B가 거주하면서 방을 파손시킨 거는 간접적으로 생긴 결과다. 이 파손시킨 거에 대해서는 C에다가 원상회복해내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거는 누구한테 해야 돼? B한테. B한테 돈으로 물어내든지 원상회복든지 회복했든지 B한테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의 포인트. 직접적인 결과만, 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직접적 결과만 행정주체 C에게 원상회복해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 간접적으로 파생돼서 나온 결과까지는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게 된다. 그 얘기를 보고,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1번 이미 한 얘기 반복이다.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 서로 다르지. 다수설은 결과증거 청구권을 공법상 권리, 원인이 공공행정작용 때문에 생긴 거니까 공법상 권리로 보고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 판례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개인 간에 원상회복해달라는 거 다를 바 없다라는 차원에서 판례는 사건으로 오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리하고, 그러면 부재제도에 관한 논의는 일단 마무리.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6편이 나와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행정심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